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비 오는 주말인데 또 우리 중개사법 핵심 이론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험 일정 발표도 진행되었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시간만 남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중개사법으로 1일 특강, 그래서 수업 시간은 지금 10시부터 출발해서 오후 6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분 하고 딱 10분씩 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거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분쯤 지나가면 이렇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분 하고 10분 쉬기,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참여하시고, 그 다음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지만 이 이론 특강은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이 앞 페이지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죠? 뒷부분이 가물가물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앞부분이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서 이론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설명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이론 자료에서 80% 이상 출제할 겁니다. 좀 더 과장하려면 90% 나옵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사자 붙을 거고, 그래서 80% 이상은 이 자료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시험 칠 때까지 이 자료를 보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몇 프로나 나왔는지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확인도 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80%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수업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1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1페이지가 이 법의 연역인데 20년 전에 한번 출제되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출제되고 안 나왔으니까 한번 올 때는 돼간다, 이런 모습에서 가볍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일 상단에 크게 줄을 하나 껐습니다. 객주 상인 해서 제일 오른쪽으로 줄을 거니까 중개업의 효시다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이게 그때 20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10회 때인가 그때 출제했는데, 다음 중 중개업의 효시를 찾으시오. 효시라는 말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라 부르고, 그때 답이 객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문제는 놓칠 수는 없죠. 체크하시고, 다시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원래 조심해야 된다면 두째 줄입니다. 가거간, 각회, 집주름 하여 가짜가 보이는데 이를 집가짜라 부르고, 최초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개공사가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체크한다? 가거간, 각회, 집주름, 그거 하나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하단에 연역이 쭉 연결되는데 어쩌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일 먼저 상단에 보니까 자유영업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규제는 중개사법은 자유제로 규제하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뭐 인가제도 보이고 허가제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1961년 신고제 보이십니까? 신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밑에 83년도에는 중개사법은 허가제로 도입했습니다. 허 동그라미. 그리고 7차 개정에서 등록제로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도 등록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법의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죠. 자유롭게 하던 것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신고제로 가다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이 허가제가 지금은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등록제로 중개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제의 변천사가 올바르게 된 것은 하고 물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중간에 인가, 허가, 승인, 자유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고 지금도 등록제로 규제한다. 그래서 신, 허, 등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단원을 돌아가서 다시 막 공부하고 외워야 될 시간은 아니니까 밖에 나가면 신호 등이 뭐를 합니까? 교통을 규제하죠.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라고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사법도 신호 등으로 규제했구나, 이렇게 한마디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등록제로 규제를 하니까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 사무소는 허가 받았습니까? 그런 말 하면 틀린다 그랬죠. 지금은 등록제니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대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 허, 등으로 규정했다. 순서를 물어 들어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법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가볍게 동그라미 합니다. 중간법의 성격이다. 그 말은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법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중간법이라는 말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고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고 또 줄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일반법적 성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일반적인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적 성격이고 별표합니다. 상법의 총칙편이 적용됩니다. 상법의 총칙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개공사가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법이 적용된다 하면 틀립니다. 상법 중에서도 뭐가 적용된다? 총칙편이 적용되니까 옆에다가 메모하시기를 그래서 상사중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는 상법을 적용하는 상사중개이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무슨 중개다? 민사중개.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법에 총칙이 적용된다 그랬지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사중개 X 표시해 놓으실 것. 그리고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자, 이어서 재정 목적 별표입니다. 역시 뭐 새삼스럽게 특강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별표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1조 목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정도 출제됐던 단원에서 또 여러분이 처음 만나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제1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1조의 셋째 줄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전문성의 동그라미. 이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둘째 줄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겁니다.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개공사의 전문성 이렇게 들어보면 틀린다 표시해놨죠.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둘째 줄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업무 이런 말 하면 중개질서 하면 틀린다 표시했고 최종 목적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틀린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목적은 중요합니다. 출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1조 명색이 이 과목을 공부하신 분이 제1조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단에 내려가면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 거기서 위임, 별표, 대리, 별표합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매년 한 번 위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대리 나옵니다. 대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위임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이다 그랬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건을 파는 사람 값과 사는 사람 을 사이에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바크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덕실이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입니다. 자, 이런 중개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개념과의 구별하면 다른 개념이 민법과의 차이입니다. 그때 이런 중개와 위임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지금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개와 이렇게 중개하고 있는 그림, 중개와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의 가장 공통점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중개라는 개념이 민법의 위임과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성관주의 의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개라는 말이 출발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판례가 그렇게 제시하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A 개공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데 원래 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죠. 여러분 개공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원래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나의 집을 사고 팔듯이 관리를 잘해줘라. 그를 뭐라고 부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다, 그죠? 자, 그럼 위임도 똑같이 요구하는데 위임은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만나죠. 어떤 일을 대신할 때 내가 위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위임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그렇다면 차이점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중개는 두 사람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죠. 갑을을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 행위를 하면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받죠. 그런데 위임은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은 신뢰를 반드시 바탕으로 하고 무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차이점이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험 지문에서 왔다 갔다 섞으면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딱 의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혀 놓으셔야 되고 막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개는 당사자들을 원래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유상이 원칙이구나 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정반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하단에 대리 들어옵니다. 자, 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리는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의 동그라미. 그런데 중개는 보조적 사실행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입니다. 이 중개하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행위가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적 행위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중개를 한다면 이 물건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행위, 그걸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인데 중개를 하는 대상은 중개를 왜 하지요? 뭐 자선사업 하려고 중개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이 물건을 뭐 하려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매매, 교환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중개를 하잖아, 그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하는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의 고민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나오더라도 어떤 모습인가 라는 모습을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고용, 현상광고, 도급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민법에서도의 소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면 5페이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우리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인데 너무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지만 중개 대상물은 교재 5페이지 하단부터 보시면 토지, 거기 토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물, 건축물의 동그라미, 건축물, 그리고 오른쪽 대통령령에 따라서 임모, 그리고 광업재단, 광재라고 적었습니다. 공장재단, 공재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 대상물이란다.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은 이 5가지에 하나입니다. 토, 건, 입, 광, 공 됐고 밑에 표를 보시면서 배울 수 있는 것 토지, 건축물은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3가지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시행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하면 X 찾아내셔야 됩니다. 법률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시행령과 대통령령,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토지와 그 정착물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법에 있는 물건 두 가지는 민법상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령에 있는 세 가지도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이를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OX, X, 부동산의 준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이걸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부동산이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동산을 넓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렇게 구분을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적었겠죠. 그렇게 적합니다. 자, 다 정리하면 중개대상물은 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OX. 중개대상물은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다시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개념과 동일하다. X입니다. 민법은 토지 건물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 포함하니까 이런 똑같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이 민법에도 있고 중개사법에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충돌을 하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모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제된 바 있습니다. 중개대상물로서의 부동산은 민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OX. X는 아시겠습니까? 중개대상물에서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큰 틀을 잡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토지 건축물 중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올라가서 5페이지 제일 상단. 자, 토지로서 일단 사유지, 중개대상물 되겠죠. 그러면서 공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토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제한은 받지만 사고 팔 수는 있다. 그 이야기죠. 내려갑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된 토지 됩니다. 공유지 중 유찰이 된 잡종재산 되고 사도 됩니다. 공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개발을 못한다라는 토지지만 거래할 수는 있다. 미등기된 토지도 되고 일필 일부에 대한 임대차도 됩니다. 또 밑으로 건물로서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공작물 당연히 되고 이거는 건축물이니까. 그런데 분양권도 된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그 밖에 정착물로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됩니다. 근데 밑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등기가 돼 있다는 소리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만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에 대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그 말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 자, 왼쪽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아닌 것을 기억하든지 그래서 찾아내가는데 아닌 것, 국유지, 자, 하천이나 공도로, 포락지, 공유수면 전부 토지의 이름들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것들은 전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바닷가를 다른 말로 빈지 그럽니다. 안 됩니다. 땅이라도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간석지 이런 거 안 되고 국유지 중에서 행정재산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 이런 거 땅이라도 안 되죠. 행정재산. 대토권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미등록된 토지도 안 되고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교환 저당권은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만 설정된다. 그런 취지죠. 토지라는 개념을 잘 읽어보시고 비정착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이동주택 이런 것들은 움직이면 동산으로 봅니다. 안 되고 세차장 구조물 안 되고 그리고 수목 이런 것들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토건 입광공이라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기준 찾았습니까? 그거 별표 딱 찍어놓고 세 가지를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인데 그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 뭐다? 우리 법에서 제시한 제3조에 들어가야 돼. 제3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이죠. 토건 입광공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중개행위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 사적으로 소유할 것,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해서 조건을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덕수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걸 건물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바다입니까? 그럼 이게 덕수궁은 건물이죠. 건물이지만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제3조에 있는 건축물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개행위, 개공사가 개입해가지고 덕수궁 살랍니까?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리고 당연히 사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덕수궁은 건물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 세 가지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해가 됐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토지라도 해도 좋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이 조건에 맞는가 봐야 돼요. 3조의 물건에 해당됩니까? 건물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 개입해서 수수료 얼마 주고 받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리고 사적으로 소유합니까? 그렇잖아. 아버지가 사적으로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상속이 되었다. 자식에게.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소유권이, 물권이라는 소유권이 아버지 것으로 돼 있다가 자식에게 물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상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지금 상속이 되는 아파트, 요래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에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봐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 보고, 야,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파트를 너희 것이 되게 해줄게. 수수료 150만 원 줄래? 이게 지금 웃기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그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이 자식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주면 고맙고요 이러면 아버지 눈 못 감는다 그랬죠, 지금. 그죠? 거기다가 50만 원 깎아주실래요? 이런 소리 해서 하면 날 샜습니다, 완전히.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되어서 물건이 바뀌는 것은 중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조문에서 상속이 되는 아파트, 요래 들어오면 X.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된 또는 상속받은 아파트, 요래 들어오면 중개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외워놔야 돼.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안 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 상속된 아파트는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판결이 되는 아파트 안 돼요. 근데 판결이 된 아파트는 되거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공용 수용되는 거 안 돼요. 근데 공용 수용 받은 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경매되는 아파트,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경매가 되었다. 경매된 아파트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중개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의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좀 만만찮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민법, 등기, 또 중개사법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법률 제187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속, 지금 하고 있는 거,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대표적으로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그죠? 그래서 187조에 있는 의미를 잘 새기시면 상속이 되는, 판결되는, 공용수용, 경매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안 되지만 받았다면 등기하지 않고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들은 처분할 때는 등기하면 되니까 등기하고 거래할 수는 있다. 그 말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 되죠.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뭐 상속, 판결, 공용수용, 경매,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한다. 이거 기억해요.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 됐습니까? 중개할 수 없다.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더라.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요 말로 기억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자,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1, 2, 3, 4, 5 매매 딱 갖다 걸어놓고 다음 중 반드시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답이 몇 번? 5번 매매. 왜? 상판 공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민법, 등기 등을 통해서 다 같이 이해해 놓습니다.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그 개념이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자, 근데 이 말도 어렵다. 그러면 아예 한마디로 기억할 때 상속되는 아파트는 안 되지만 상속된 아파트는 된다. 딱 아예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 그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 놓습니다. 자, 오른쪽 6페이지로 가니까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험에서 안 빠질 수 없는 부분. 자, 응시 자격은 일단 원칙적으로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국적, 연령, 학력, 성별에도 연령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모 단정한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제가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용모한 단정한 자 시험 못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 제한 없어. 그죠? 자,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격 취소 후 3년이 미경과된 자 시험 못 칩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싹 꺼가지고 그 옆에다가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험도 못 치지만 결격 사유로서 중개업도 3년 동안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에 동그라미 놓고 5년 동안은 시험 못 치는데 그 옆에다가 화살표를 줄을 딱 꺼놓고 이 사람은 결격 사유는 아니다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자는 5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없는 시험을 못 치는 사유지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즉시 중개 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메모를 안 해 놓으시면 거의 100%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부정행위로 한 자는 5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다까지 맞잖아요. 즉시 중개 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하면 X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보조원이 될 수는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시행권자 누구지요? 시도지사. 무조건 동그라미. 근데 오른쪽으로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할 수 있다? 국토장관, 국장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전달했지만 이제 원래 10월 24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토요일입니다. 90일 전에 확정 공고하니까 7월 24일까지는 확정 공고를 하는데 지금 지났죠. 그래서 시험 확정 공고가 7월 22일 날 됐습니다. 자, 7월 20일 날 확정 공고가 딱 되면 이제 공고된 날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 지금부터는 법이 개정되다 가더라도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지금 확정시켜 놓고 지금 여러분들은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을 있을지 없을지 안 칠지 칠지 하고는 관계없이 다 확정이 딱 됐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겁니다. 자, 시험 시행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 제일 밑에 조심할 것 시험 시행 보시면 시험은 매년 몇 회 시행한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런 이상을 못 찾아내면 점수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틀려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중에서 그 마지막 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자, 밑에 합격자 결정 방법도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자, 1차는 제일 오른쪽에 무조건 절대평가 동그라미 2차 과목도 원칙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 공고도 되기를 1, 2차 모두 절대평가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절대평가로 잘 보시고 자, 절대평가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살짝 조심해야 될 것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대해서 모두 절대평가로 하는데 절대평가는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OX. 시험에 이래 나온다니까요. 1차와 2차는 지금 했잖아요. 절대평가로 한다.
그런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본다. OX, XXX 뭐가 빠졌다? 40점 없이 평균 60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절대평가의 모습을 잘 이해해 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30점, 하나가 90점이다. 그럼 이거 120점이니까 평균 60점 되죠. 그럼 이 자는 합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30점이면 꽈락이니까. 그죠?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살짝 털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잘 봐놓으셔야 돼요.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해서 하단에 표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원래 또 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 찍어서 올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 별로 없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7에서 11인으로 구성한다. 7에서 11명입니다.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은요,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됐습니까? 그때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그랬지. 옆에다가 적기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틀려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 위원장 임명 X 표시해 놓으시고, 바로 밑에 심의사항 해놓고 숫자가 몇 개가 보입니까? 4 딱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모두 몇 개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교재에 안 넣었습니다. 왜 교재에 안 넣었다?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죠? 적어 놓으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심의사항이 모두 몇 가지다? 4가지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무조건 출제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심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합니다. 그 다음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니까 심의하는 사항 4가지 무조건 익히셔야 된다. 자, 지금 저거 한번 적어도 보시면서 자료를 일부러 비워놨는데 적으시면서 원래 출제 확률이 아주 높다 딱 찍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겠죠.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놓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항, 이런 거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짝짝짝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격증의 교부 이런 것들이 틀릴 것도 옆에 표시 하나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갑니다. 심의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자격을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예를 들면 1차 과목에 지금 민법과 개론이 있다. 뭐 2차 과목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하기를 수강생들, 수험생들의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폐지하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원래 원래는 확정됐지만 민법을 폐지하자. 이래 해버리면 이 자리에 졸도하는 학생 나옵니다. 해놨는 게 민법밖에 안 해놨는데 지금 폐지해봐요. 졸도해버리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봐요.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하게 접근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2차 과목에 국민윤리를 추가하겠다. 이런 거 하나 더 갖다 걸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도 한계인데 또 국민윤리 이런 거 공부한다는 것도 장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심의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의 육성.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지요? 중개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죠. 이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을 해야 뭐를 받죠?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원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변경 하나 돌았죠. 원래 중개수수료는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원래 하나 여기서 심의했어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겠다. 봐요. 보수를 변경하는 사항도 여기서 결정한다고. 그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마지막. 자, 중개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자, 예를 들면 지금 법인은 얼마 가입한다? 2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한다? 1억 가입한다. 들으셨죠? 여기서 심의하기를 법인은 10억. 공인중개사는 5억을 가입해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중개업에 관련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심의하니까 심의사항 4가지는 무조건 암기해 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을 어떤 사람은 자중 보손을 심의한다. 자꾸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 될 문제가 아니고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책심의원에서 심의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심의한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자격 취득이죠. 태풍이 올라올까 안 올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들도 많지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왜 한다? 보수를 받으려고 하잖아. 그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수를 받고 영업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물어줄 준비를 뭐라 그런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더라. 4가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들으셨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 등록. 그래서 신허 등등으로 규정하는데 등록을 해야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 절차.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표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찾았습니까? 앞에 1번 달고 2번 법인인 개공사 2번 달고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2사람밖에 없다. 딱 잡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연한데 첫 번째 조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상법의 동그라미. 상법에 들어가 보니까 그죠? 회사가 5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종류에 하나면 되지. 상법상 회사일 것 그랬지. 주식회사일 것 그래 들어가면 틀립니다. 옆에 주식회사 X 표시까지 하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14조 업무가 쫙 나옵니다. 좀 이따가 14조 업무만 영위해야 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법인이 되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법인이 되려면 최소 공인중개사는 몇 명? 최소 공인중개사 몇 명? 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명. 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은 무조건 공인중개사로 돌아야 되니까 어떤 법인을 만들면 공인중개사가 2명은 되어야 되겠죠. 하나는 대표자로 가고 한 명은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명. 그것도 덤으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하단에 내려가니까 지금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등록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등록은 무슨 요건이다? 적법요건 동그라미. 자, 객관식 문제도 가르쳐 줍니다. 적법요건이라 그랬지. 효력요건 하면 X까지 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등록은 그 사람에게만 해주니까 이를 뭐라 그런다? 일신전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딸려가는 권리다. 그 다음 기속적 처분입니다. 기속이라는 것은 해당되면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런데 재량적 하면 틀린다. 재량 밑에다가는 허가제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재량이라는 것은 허가제에서는 재량적입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대인적 처분이다. 우리 등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주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해줌으로써 대인적인데 그를 슬쩍 뭘로 들어온다? 대물적 하면 X예요. 거기까지 표시할 것. 중개사무소를 보고 등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따라 읽습니다. 등록의 성격, 적법요건 따라합니다. 적법요건이고 일신전속성이고 기속적 처분이고 대인적 처분이다. 밑에 하나만 더 적을까요? 영속성의 성질을 가져갑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이라는 말은 한 번 등록하면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영속성의 성격. 영속성까지 딱 적어놓으면 오지선다형을 준비하잖아요. 5개가 딱 준비되죠. 그죠? 등록의 성격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쩌면 서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으로 접어드는데 결격 사유.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이 무조건 새기셔야 될 단어는 길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